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 당시 부산 북구 덕천동 경포선 구포역 인근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제117호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 및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구포 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대형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생존하여 일련의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는 전역인 양산 물금역을 지나 구포역에 정차를 앞두고 시속 85km 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고 지점 100m 전인 덕천 이동 덕천천 앞에 이르렀을 때 사고 지점 선로의 지반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기관사가 발견하였으며 비상급제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발전차와 객차 2대가 무너진 지반으로 전부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차량들은 구덩이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탈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조대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심각한 훼손이 되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사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이후 구포역에 많은 사람들이 겪은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학교와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했고 구포역 인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은 아니고 청소나 취객을 깨우는 잡다한 일을 했었죠. 사건이 처음 있었던 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밤 12시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역사 안뿐만 아니라 철도 길 근처에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시야에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흰색 천이 헐럭이더라고요.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기에 구조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둥 구조물에 천이 걸렸나 보다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비 오는 날 밤에만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치우라는 지시가 없는 걸 보니 신경은 쓰였지만 할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같이 아르바이트한 동료를 설득해 치우고 오면 안 되냐고 부탁했더니 그 동료가 흔쾌히 허락했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기 위해 나갔지만 동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원래 일하시는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만뒀나 싶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투덜대며 철도길 근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흰색 천이 펄럭이더라고요. 아,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소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 동료가 치우기로 했던 걸요. 묘하게 불쾌했고 호기심으로 결국 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기분이 묘했고 오싹거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보이는 사람의 형상. 밤이었고 비가 와서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자세히 보니 역시나 사람이었습니다. 단발머리의 여자였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소리는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은 중얼거리며 뭔가를 말하더라고요. 아파, 아파, 아파. 조용하게 확실히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 얼른 뛰었습니다. 아프단 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고 이제 됐다 싶어 잠시 섰습니다. 그때
다시 들렸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아파. 그때 뭔가 발에 걸려 넘어졌고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직원 휴게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머리엔 어설프게 감긴 붕대.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 쪽을 쳐다보니 흰색 원피스, 왼쪽 팔과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다가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는구나 싶은 찰나 직원분과 119 대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저는 쓰러져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지혈을 대충 하고 잠시 나갔다 온단 말을 남기고 뛰어나가 아까 그 옷을 봤을 땐 하얀 천 따윈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닌 저희 담임선생님과 선생님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당시 고시 준비를 위해서 1년간 선생님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구포역 주변 모텔에서 선생님과 친구분은 자취를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대학 동기에 고등학교 동창이라 친분은 각별했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주량은 선생님 친구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마시고 늦게 오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5월경 포근한 날씨에 선생님 친구분이 시간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자 또 술 마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한 선생님은 먼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가 열쇠가 있어서 걱정도 안 하셨답니다. 근데 새벽중이면 올 줄 알았던 친구분이 다음날 6시가 되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오자마자 야, 어제 길바닥에서 술 먹고 잤는데 누가 안아줬는가? 진짜 포근하더라. 너는 그 기분 모를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선생님은 네가 밖에서 퍼자더만 정신이 나갔구만. 시끄럽고 씻고 나갈 준비나 하자. 라고 대꾸하셨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또 친구분은 술을 먹고 돌아오지 않으셨고 선생님은 역시나 먼저 주무셨습니다. 근데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친구분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친구의 소리에 선생님은 잠에 깨 문을 열어주셨고 친구분은 숨을 헐떡거리며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야, 그때 날 안아준 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는가 보다. 그때는 포근하더니 오늘은 미치는 줄 알았다. 뭐가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날처럼 술 먹고 길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누웠는데 귀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람 소리더라고.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계속 내 귀에 대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꽥 지르는 거야. 그래서 놀래서 냅다 뛰어왔어. 그날 아마도 귀신이 내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안아줬던 것 같다. 그렇게 친구분은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셨고 그 사건 있고 얼마 후 친구분은 서면의 고시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별로 무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구포역과 관련된 제가 아는 실화라 이렇게 올려봅니다. 세 번째, 한 남자가 구포역 부근 기찻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민가가 쭉 들어서 있었는데 요즘 건물의 느낌은 아니고 오래된 빈가 같은 느낌인데 그쪽을 지나쳐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여자가 비를 맞으며 걸어가더랍니다. 무심코 앞서 지나치면서 옆을 봤더니 아기가 얼굴은 없고 아기를 받치는 손도
오른팔은 없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역시 기찻길 양옆 민가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신호 대기가 없는 기찻길을 건너려는 중이었답니다.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가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별 생각 없이 기찻길을 걸어가는데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여자였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 신호대기가 없는 기찻길엔 많은 사람들이 형태가 이상하거나 발목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포역 인근 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 10시 이후 자려고 누우면 집안이 한 번씩 덜컥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곧 기차가 지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이 흘러도 기차는 안 지나간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분명 기차 소리는 들리는데 창밖을 보면 조용하답니다. (10년) 전쯤 들었던 군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외지가 아닌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헌병이었고요. 사령부 정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근무지 특성상 다른 짐승들을 보긴 어려워도 두 종류는 자주 봤습니다. 사슴이랑 고양이입니다. 고라니나 노루 말고 사슴이요. 사령부 내에 사슴을 키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같은 지역 군생활 하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 내외부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진 지역이 아닌 위치에 있다 보니 부대 내외부 사람들도 많이 봤고 정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민간인이나 전역하는 선임들도 한 번씩 놀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부조리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구타도 있었고 폭언도 심했죠. 그렇게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 유일하게 저를 위해주던 선임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그 선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임은 좋은 성격과 잘생긴 외모 덕에 부대 내의 선우님들이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중 그 선임을 가장 품에 감싸고 놀았던 한 명, A 병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 병장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또 쉽게 푸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제 선임은 A 병장과 항상 근무를 서는 날이 굉장히 많았고 부대 내에서도 가장 가까웠다고 합니다. 부대 특성상 한 번 당직을 같이 서면 한 달 정도는 계속 같이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추웠던 겨울날 A 병장이 아닌 다른 B 병장과 제 선임이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그때 길고양이 한 마리가 초소 근처로 왔다고 합니다. 검은색의 하얀 무늬를 가지고 있던 그 고양이. 근무 때 몰래 챙겨온 간식들을 나눠주려고도 했지만 먹지 않고 항상 도망 다녔다고 했습니다. 다음 근무 때 B 병장은 제 선임에게 참치와 핫팩을 챙겨 고양이를 가져다 주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가 고양이를 기다리는데 수풀 속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B 병장은 풀속으로 들어가서 보니 고양이 새끼 3마리와 그 어미 고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미 고양이는 도망쳤고 선임은 핫팩과 참치캔을 그 옆에 두고 다시 초소로 와서 제 선임에게 새끼 고양이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 이후에 담요나 박스 등으로 집까지 만들어다 주며 정문 구석 한켠에 집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요한 당직 시간, 귀여운 고양이들의 재롱을 보며 시간을 때우기 좋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B 병장의 교대자가 A 병장과 제 선임이었다고 합니다. A 병장은 교대 전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이 잔뜩 나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직 근무 교대를 왔고 초소에 도착한 뒤 야옹야옹 소리에 인수인계를 받던 중간에 짜증을 내며 뭔 소리냐 소리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박스 안에 고양이를 발견하고 난 뒤에 여기가 놀이터냐고 짜증을 내며 박스 안에 새끼 고양이와
어미 고양이를 모두 털어버린 뒤에 박스를 구겨서 버렸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좀 당황했지만 최고참인 A 병장의 행동에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었고 조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A 병장은 돌아오며 당직에 집중하라고 짜증내며 초소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 그 고양이가 자기 새끼들을 물고 초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걸음마를 튄 새끼 고양이들의 체온이 떨어질까 따뜻했던 초소로 물고 온 것이죠. 당시 A병장 외에 모든 당직 근무자들이 고양이를 챙겨줬기에 저희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A병장은 B병장에게 인수인계 됐으니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씩 물고 초소 안쪽으로 넣어두고 또 물고 넣어두려고 할 때 A병장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새끼 고양이를 손에 쥐고 부대 밖 도로 쪽으로 있는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물고 오자 어미 고양이까지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새끼 고양이까지 도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직 근무가 끝이 나고 부대 내에 정문 근무자들이 모여 A병장에게 모두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도 고양이들은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다 B병장 당직 때 다시 그 고양이가 모습을 보였고 A병장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B병장은 그 고양이를 몇 번 만져주고 난 뒤에 다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답니다. 괴팍한 A병장이 또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돌발 행동을 보일지 몰랐기 때문에 보내고 몇 번을 보내도 다시 그 고양이는 초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병장의 당직 때 제 선임과 함께 근무를 서는데 고양이가 제 선임 발 사이를 지나가며 몸을 막 비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A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다가 야, 데려와봐 라고 초소로 고양이를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고양이를 초소로 데려가자 A병장은 머리를 툭 치려는지 만지려는지 손을 가져다 대는데 고양이는 발톱을 세우고 하악질을 했고 폴짝 뛰며 뒷걸음질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 다시 제 선임 주변으로 오자 A병장은 열이 받아 초소에 있는 포승줄로 고양이 목을 묶어 초소로 끌고 들어갔고 반항하던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고 줄에 묶인 고양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끔찍할 정도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게 어찌나 심했나 초소 벽에 고양이 피가 튈 정도로 말이죠. 제 선임은 그걸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진짜 A병장이 미친놈이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석에서 덜덜 떠는 고양이를 쓰고 있는 헬멧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헬멧에도 피가 튀었고 벽에도 피가 튀었다고 합니다. 제 선임은 정말 끔찍한 모습에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벽엔 피가 묻었고 바닥에 덜덜 떨던 고양이. 이렇게 들어도 너무 끔찍한데 그때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도 동시에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맞고 난 뒤에 고양이는 구석에서 떨다 밖으로 도망치려면 목에 묶인 포승줄로 도망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 선임 곁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했던 그 고양이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을 대롱대롱 끌고 와 바리케이트에 고양이를 패대기 치기 시작하며 점차 고양이의 움직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속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제 선임은 B병장 등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녁 한 달 남긴 A병장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녁 30일 전에는 형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A병장은
화를 내며 후임들에게 손찌검을 했겠지만 이상하게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답니다. A 병장과 같이 쓰는 내무실에서 고양이 털이 자꾸 날리는 게 보였다고 하고요. A 병장은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부대 밖을 나갈 때 원래는 모두가 나와 배웅을 해주지만 아무도 배웅을 해주지 않았고 착한 제 선임만 나가 배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한 달 사이 살이 많이 빠진 A 병장, 기가 많이 죽은 A 병장.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저는 이병으로 부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쯤 A 병장의 자살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제 선임이 들은 내용은 대충 저녁 후에 빵집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잘 산다고 SNS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부탁을 받았답니다. 혹시 그 고양이 던진 데 가서 묻어줄 수 있겠냐? 자기가 소주랑 사준다고 소주랑 좀 뿌려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그 전에 B 병장과 제 선임은 부대원들 함께 고양이를 묻어준 다음이라 이미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NS 메시지로 야, 형이 미신은 안 믿는데 자려고 눈 감으면 귀에서 야옹 소리가 들린다? 라는 메시지를 뒤로 아르바이트 하던 빵집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신을 믿지 않고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뭔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라 이렇게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딱 3년 전 제가 직장에서 퇴사한 뒤에 와이프와 제주로 1년살이를 떠났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다 와이프와 정말 오래도록 고민하다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단 자신감도 있었고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면서 한 번도 여행 같은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었던 저희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제주로 1년살이를 계획하고 떠났습니다. 서귀포시의 동쪽에 위치한 표선이라는 지역의 빌라를 1년 계약을 한 뒤에 이사를 가게 되었죠. 수익도 따로 없었지만 아이도 없었던 저희는 벌어놓은 돈을 조금 쓴다 생각하면서 제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던 건 쿠팡 플렉스라는 쿠팡에서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차만 있으면 가능했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하면 됐었습니다. 쉬는 날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운동 삼아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쿠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제가 내비를 찍고 길을 안내하고 물건을 두고 오는 식의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제주 구석구석을 돌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은 택배 배송지에 도착하면 물건을 두고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배송을 했기에 제가 사는 지역 인근에 배송을 했지만 저희 동네는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 제주 지역 특성상 주택가에도 무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서운 일은 없었지만 무서운 분위기는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전까지만 일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 일이 벌어진 그날도 택배 배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택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한라산 쪽 방향의 단독주택들에 배송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집이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택배 물건을 몇 개 받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평상시면 10시 정도면 끝이 났는데 11시가 다 되었을 때에도 배송해야 될 집이 2곳이나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운전을 하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골길, 가로등도 없이 운전 속도도 느렸고 길이 좁아지면서 오싹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멈췄습니다. 차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고 그 집은 걸어서 1분에서 2분 정도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달빛도 어둡고 가로등도 없던 상황에 그 집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조명을 킨 뒤에 길을 걸었습니다.
큰 상자 2개를 가져다 주면 되는 상황이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무덤도 보였고 점점 가까워지며 그 주택이 선명하게 보였을 때쯤 좀 놀랐습니다. 곧 무너질 것만 같은 주택, 허름했고 한쪽 창문에는 비닐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던 집이었습니다. 11시에 불빛이 하나도 없던 그 주택에 다가가 저는 택배를 내려두었습니다. 원래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이전에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보이는데 그곳엔 그런 것도 없었고 제가 처음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나서 나오려는 순간 어린 아이의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뭔가 선명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으아오 라고 하는 듯한 비명소리도 아니고 야호하는 소리도 아닌 느낌. 저는 집에서 아이가 잠꼬대 정도 하나 생각을 하고 나서 돌아서 걷기 시작하는데 뭔가 소리가 집 밖에서 나는 듯 조금은 선명하고 가깝게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소름이 순간 잔뜩 끼치기 시작했고 저는 뒤돌아 그 집을 봤을 때 아이는커녕 불빛도 없었고 작은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뛰어나가기도 거리가 좀 멀었고 그냥 걸었습니다. 휴대폰 조명을 비추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좁은 길 혼자 걸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덤가의 좁은 길, 불빛이라곤 멀리서 보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정도였습니다. 저는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선명한 느낌으로 누군가 제 등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러 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잔뜩 받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았을 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다시 뒤를 돌았을 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뭔가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 저는 걸음을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등 뒤를 콕콕 찌른 듯한 느낌, 그리곤 아까 들렸던 으아우 하는 아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가깝게 말이죠. 저는 넘어지건 뭐하건 정말 차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을 때 와이프는 정말 빠르게 그 어두운 길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한 곳 배송도 하지 못한 채 남은 택배를 다시 쿠팡 물류센터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와이프는 자기가 차에 있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게 조수석 쪽, 트렁크 쪽, 운전석 쪽 돌아가며 소리가 들렸고 도망치려는데 제가 뛰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야기를 해줬었지만 들렸던 아이 소리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와이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 이야기도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다음날부터 저희는 쿠팡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쿠팡 직원이 연락이 와서 점심 이후에라도 배달해 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다시 쿠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제주 생활을 해서 특별한 문제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한 번씩 이야기하려고 하면 와이프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겪은 제주에서 그 일은 정말 소름이 잔뜩 끼치는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딱 6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작은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광고부터 물건 구매하는 것까지 모두 혼자 하다 보니 점점 힘이 들었고 저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게 된 여직원과 쇼핑몰을 계속 운영해왔고 직원으로 온 친구는 성실했고 성격도 참 잘 맞았습니다. 저는 운영하던 쇼핑몰의 매출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그렇게 여유도 넘쳤던 8년 전에 저는 그 여직원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만나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와이프의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할아버님이 무속인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평상시 저는 종교도 없었고 무속신앙 같은 것도 모두 미신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님도 장인 장모님도 모두 좋은 분이셨기에 그런 게 무섭다거나 거부감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쯤 되었을 때인가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장인 장모까지 모시고 할아버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할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머님은 계시냐고 물어보셨고 자주 찾아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못 뵙게 될지도 모르니 자주 찾아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른들을 자주 찾아뵈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 외에 별 생각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저희 할머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할머님이 수술을 거부하시면서 가족들도 설득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할아버님이 한 이야기가 정말 수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 저는 뭔가 그런 일들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 무속신앙에 특별한 돈을 쓴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묘한 믿음과 신뢰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 특별한 이야기나 일은 없었습니다. 놀러 갈 때면 할아버님은 한 번씩 뭐를 조심해라 라는 등의 이야기 정도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또 지났을 때일까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살던 전셋집에서 빌라를 매매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둘뿐이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간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며칠만 집만 정리하고 청소하며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을 때 와이프가 안방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럽고 큰 소리로 울었고 저는 놀라 달려가서 와이프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등의 이야기를 물어봤고 와이프가 이야기해 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안방의 침대를 정리하고 나서 뒤를 돌았는데 자기 바로 뒤에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모습의 여자가 자기를 엄청나게 사납게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얼굴의 절반이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린 상태의 모습이었고 와이프는 그 사람이 왜 불타게 되었는지 보였다고 했습니다. 집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오래된 듯한 집에서 음식을 하다 기절한 듯 보이지 않았다가 순간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눈빛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여자의 모습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불에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상황에서 할아버님만 생각이 났습니다. 와이프가 진정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 바로 장인어른 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도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오시게 되었죠. 와이프가 어려서부터 그런 기운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와이프의 씀씀이나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 하셨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와이프는 걱정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고 와이프는 정신병원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고 할아버님이 모시던 신을 절에 모셨다고 더 이상 무속인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런다고 괜찮아질까? 라는 걱정이 컸던 것이 현실입니다. 와이프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한 번 이후 와이프는 그런 귀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저와 와이프는 조금씩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의 할아버님은 모시던 신을 절에 모시고 난 뒤부터 이상하리만큼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렇다 등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은 정말 거짓말처럼 말투도 어눌해지시고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할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고 할아버님은 그 뒤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님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8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우연처럼 맞았던 사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그 사건들을 경험한 저와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와이프, 저 그리고 태어난 아이 둘 모두 아무 이상 없이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할아버님의 결정 때문이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 둘이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군입대하기 전 처음으로 떠났던 친구 2명과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저희는 강원도로 즉흥적인 여행 계획을 잡고 한 푼 두 푼 모아 여행 경비까지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면허도 없었던 저희 셋은 그렇게 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출발한 뒤 강원도 홍천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갔어야 했던 여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택시를 탔어야 했고 원동기 면허만 있던 저희는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 있던 오토바이 수리점, 판매점 같은 곳에서 스쿠터 2대를 빌려 탔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시작했죠. 펜션에 들러 짐을 내려두고 장도 보고 난 뒤에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저희는 뭘 해야 할지도 몰라 그냥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와 친구 2명은 그렇게 펜션으로 가는 길에 먼저 가던 친구가 자동차와 스쿠터가 사고가 나게 되었고 큰 사고가 아니라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트럭 주인은 상관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지만 친구는 더 이상 스쿠터를 타지 못하겠다며 수리비는 서울에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분증을 맡겨둔 상태로 스쿠터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게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첫 여행이 최악의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살짝 외진 곳이었고 당시에는 카카오 택시도 없이 택시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리비가 걱정인 친구와 저희는 뭘 해보지도 못하고 숙소에서 TV를 켜고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비큐를 해먹을 정신도 없었고 그냥 라면으로 밥을 대충 때우고 다들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아까웠던 저희는 펜션 앞 계곡 쪽을 구경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고 난 친구는 가기 싫다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심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며 다툼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한 명과 계곡 옆쪽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리 계곡이지 뚝처럼 물을 가둬두었던 곳이라 산책로처럼 길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저희는 숙소에 혼자 있는 친구가 생각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곡 건너편에 폐 창고 같은 게 보였습니다. 창문이 없이 뻥하게 뚫려 있고 줄기로 된 식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냥 되게 무섭다 정도의 느낌만 받았고 숙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있던 친구에게 사과와 함께 봤던 폐공장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친구는 가보자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을 안 좋아했기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그냥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건물 안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안에는 들어가지 말자고 출발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그 폐건물로 향하게 되었죠. 10분 정도 걸어가니 그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 주변을 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해 친구가 챙겨온 작은 손전등 하나를 비춰가며 건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건물은 시멘트로 지어진 창고 같았는데 큰 창문 2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창틀만 있었고 휑한 느낌으로 가득했죠. 주변에는 무슨 냄새인지 썩은 냄새가 가득했고 저는 뭔지 모를 차가운 기운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계곡 옆길로 나와 건물을 바라보았고 친구들은 건물 주변을 보며 돌아다녔습니다. 한 3분 정도 그 주변을 친구들이 구경할 때 저는 그 폐창고에 뻥 뚫린 창문 아래쪽에서 개 한 마리가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난 뒤에 다시 스르륵 하듯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아직 사람이 쓰는 곳인 것 같다면서 그냥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들은 절대 사람 쓰는 곳이 아니라면서 그 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왜 들어가냐고 주인이 보면 뭐라 하겠냐고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3명은 결국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자고 짜증 섞어가며 이야기를 했지만 창문으로 이미 넘어가는 친구를 봤습니다. 결국 2 친구는 그곳으로 들어갔고 저는 창문 앞에 있었습니다. 4평에서 5평 정도 되는 그곳은 칸막이도 없이 뻥하고 뚫린 공간, 바닥은 쓰레기로 지저분했고 친구는 작은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춰가며 보았지만 강아지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달빛도 밝았고 계곡을 건너는 다리와 반대편이 도로였기에 가로등 불빛으로 내부는 대충 보였습니다. 별게 없자 안에 들어간 친구 2명은 문 쪽으로 향했고 저는 주위를 보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서 지익지익하며 뭔가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선은 소리가 나는 구석 쪽으로 쳐다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리는 축 늘어져 있고 양팔로 상체를 지탱한 채 서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고 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눈동자는 흰자가 없고 검은 자만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분명 마주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굳은 것 같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게 가위에 눌린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한 명의 비명소리와 함께 저도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가기도 전에 계곡을 그냥 가로질러 숙소까지 도착했습니다. 정말 덜덜 떨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고 한 친구는 못 봤지만 사고 난 친구와 저는 분명 봤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던 그 무언가를요. 저희는 아직도 만날 때면 그때 봤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처음 떠난 여행이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달콤한 술안주거리가 되었네요. 비 오는 날이면 자꾸만 생각나는 소름 끼치는 경험. 제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저는 군 전역 후 친구들 몇 명과 모여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였고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 초반에는 잘 되는 듯 보였지만 2년도 되지 않아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아이가 돌이 되기 전이었는데 저는 와이프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제 인생이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의 짐이 되어 아이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제 모습을 보며 정신 차려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곤 친구가 일하던 광고 관련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그 회사에 적응할 때쯤
배달 대행 일을 시작하게 됐죠. 아이가 커가면서 제 월급으로 어머니와 아이까지 함께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출퇴근용으로 스쿠터를 타고 다녔던 저는 준비할 것도 없이 퇴근 후 서너 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겸 일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날도 평상시처럼 퇴근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 도착해 아들과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비를 대충 챙겨 입고 저는 배달 알바를 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슬비를 맞아가며 일을 시작했죠. 한 7건 정도 배달을 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 집에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집에 가는 길에 있던 오피스텔의 배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문한 삼겹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을 받고 난 뒤에 신림동 엑스 오피스텔로 출발을 했습니다. 비도 계속 오고 있었고 소나기처럼 쏟아지진 않았지만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앞을 보기 더 힘들긴 했지만 마지막 배달이다 생각을 하며 우비 위로 내리는 비를 맞으며 엑스 오피스텔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8층에서 주문한 것을 보았고 입구 비밀번호까지 확인한 뒤에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조금은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현관에 불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8층을 눌렀죠. 8층에 도착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발로 잡은 상태로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죠. 근데 9층에서 엄청 큰 후드티를 쓴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어오더니 제 뒤로 섰습니다. 저는 1층을 눌렀지만 문이 닫히면서 올라갑니다 소리 이후 다시 문이 닫히며 층스를 누른 버튼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1층을 눌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뒤에 있던 그 사람은 뒤에서 저를 툭 치며 3층을 눌렀습니다. 그때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계단으로 3층의 친구를 만나러 내려가다 엘리베이터를 탔구나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제 뒤에서 뭔가로 제 등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저는 저를 부르는 건가 하고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니 칼인지 무슨 쇠방망이인지 그런 걸 손에 쥐고 제 등을 콕콕 찌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무슨 말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냥 떨고 있었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그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수십, 수백 가지 생각이 지나갔고 저는 그냥 3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순간 뛰어내려야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을 했고 그 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혼자서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간 뒤 1층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1층에 도착을 했고 혹시나 그 사람이 어디 숨어 있을까 선뜻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죽자사자 뛰어 오피스텔 현관으로 벗어나 제 배달 스쿠터를 타고 집까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저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고 혹여나 또 마주칠까 내 스쿠터를 봤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도 잠시 저는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간 배달 일도 못했고 어머니와 저 아들 셋은 강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혹여나 마주칠까
정말 거기서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녔고 일주일 정도 쉬고 난 뒤부터 배달 일도 계속했습니다. 물론 그쪽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택도 배달을 잡지 않았고 트라우마처럼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장 뒤편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곤 2주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 오피스텔 계단 난간에 목을 메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지만 저는 그때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우선 자리를 일어나 그곳을 벗어나라. 누군가 당신의 숨통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편두통이 너무 심하다면 흰 끈으로 머리를 묶어라. 편안해진다면 이유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러 어두운 곳을 찾지 말아라. 귀신이 일부러 찾아온 것을 알게 되면 당신에게 장난치려고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잘 때 의자를 빼놓고 자지 말아라. 잘 때 귀신이 의자에 앉아 당신이 자는 모습을 쳐다본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화장실 천장에 있는 귀신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다 세면 당신은 죽게 될지 모른다. 냉장고, 장롱 위를 비우지 말아라. 누군가는 어둡고 높은 곳을 좋아해 그곳에서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지방 밟지 마라. 당신 집안에 숨쉬는 지방령이 당신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잠이 문득 깨면 눈을 억지로 뜨려고 하지 말아라. 귀신이 쳐다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 귀신과 눈을 마주치면 당신을 데려갈 수도 있다. 장롱을 비우거나 문을 열어두지 말아라. 누군가는 자기 집인 양 그곳에 살지도 모른다. 당신이 문을 열면 당신이 방해가 된다 생각해 당신을 괴롭힐지 모른다. 밤에 불을 끄고 방 모서리 4곳을 모두 보지 말아라. 4개의 모서리 중 하나는 귀신이 서 있는 곳이라 어느샌가 나타나 숨을 못 쉬게 할지 모른다. 혼자 잘 때 베개를 옆에 하나 더 두지 말아라. 저승사자들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당신의 옆자리에 누워있을지 모른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자세히 보지 말아라. 40번째의 거울에 당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귀신이 당신의 몸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운전 중 터널 끝에 집중하지 말아라. 무언가 당신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계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가? 그게 시계 소리가 아니라 귀신이 시계 소리를 흉내내며 당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두운 곳에서 거울을 정면으로 보지 말아라. 거울의 모습이 당신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종소리, 휘파람처럼 높고 작은 소리를 조심해라. 당신에게 관심받고 싶은 그 무언가가 당신을 유혹하는 걸지도 모른다. 빈 방이나 화장실 칸에 노크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4번 이상 노크하고 말을 걸면 누군가 그 안에서 당신을 기다릴지 모른다. 왜 똑똑똑 3번만 하겠는가? 잠에서 깼을 때 자던 모습이 아니라면 잠을 자던 장소로 옮기고 TV나 불을 켜라. 귀신이 심심해 당신의 몸을 흔드는 것일지 모른다. 꿈속에 귀신이 나타난다면 잠이 깨기 전에 귀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다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이 아닐 경우에만. 그러면 평소에 일어나던 이상현상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잘 때만큼은 덥하고 습한 공간을 만들지 말아라. 더워서 뒤척인다고 생각되던 것이 사실은 귀신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여서
귀신이 누군가와 놀기 위해 당신을 건드려 깨우는 것일 수도 있다. 가위에 눌리는 상황에 정면을 보았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재빨리 몸의 경직을 풀어라. 눈을 감고 가위에 눌리는 것은 꿈이지만 눈을 뜨고 눌리는 가위는 꿈이 아니다. 커튼을 쓸모없이 길게 내리지 마라. 커튼 끝자락 시선이 우연히 향한 그 자리에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신 거울을 돌려놓지 마라. 거울을 보지 않는 순간에 그 안에서 아까 입력돼 있던 당신의 모습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옆을 지나간다면 그것은 아직 정신이 붙어있는 영혼이다. 그림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넋이 살아서 당신의 몸에 씌일지 모른다. 버려진 물건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라. 당신에게 운이 좋아 물건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집에 있는 행운을 그 물건이 모두 가져간다. 피가 날 정도로 깊게 베인 상처가 생기면 받아놓은 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향은 물과 만나면 멀리 퍼지는 습성이 있어 피를 원하는 귀신이 어딘가에서 찾아올지 모른다. 당신의 피부가 빨리 아물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는 꼭 어깨를 털어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귀신이 몸에 붙어 당신의 주변을 맴돌 수도 있다. 갑자기 필요 없는 물건이 가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 물건에 붙은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것일지 모른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그리고 아무 말도 없다면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어라. 이유 알 수 없이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 누군가가 당신의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 스산한 느낌이 든다면 주변을 밝게 해야 한다. 주변이 어둡고 혼자 있다면 어느새 빙의가 될지 모른다. 기가 세다고 빙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빙의가 된 걸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아라. 공포스러운 영혼들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찾기 마련이다. 인형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아라. 식탁에 함께 자리한다거나 생일 같은 걸 인형에게 챙겨준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 인형은 당신의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지 말아라. 무엇인가 당신의 말을 배워가 당신을 흉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